그는 분명 조선의 적통을 이은 당당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처절할 만큼 혼자였어요. 갓 12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무거웠던 면복과 옥새. 우리는 흔히 그를 무너뜨린 것이 수양대군의 섰을 퍼런 칼날이라 믿어왔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서늘한 곳에 있었습니다. 소년왕이 마주한 진짜 공포는 숙부의 야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그 뼈를 에이는 고립이었습니다. 왕의 뒤에는 그를 보호할 성벽이 있어야 하고 곁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종의 뒤를 받쳐줄 대비도 손을 잡아줄 어머니도 없었어요. 이 황량한 풍경을 만든 것은 11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세자양. 후에 문종의 단호하고도 슬픈 결단이었습니다. 빈이 떠난 후 대궐에는 서늘한 바람만 감돈다. 내 다시는 누구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리라. 아내를 향한 문종의 고결한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아들을 향한 치명적인 공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성벽 없는 성체를 만들었고 단종이 앉은 자리는 왕자가 아닌 텅 빈 벌판이 되고 말았지요. 비극은 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켜줄 사람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서 조선의 가장 슬픈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찬란했던 햇살이 왜 가장 짙은 그림자를 남겼는지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우리는 한 사내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병약하고 유약하여 어린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왕으로 기억하곤 하지요. 하지만 기록이 증언하는 문종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문종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이미 완성되어 있던 왕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는 조선개국 이래 처음으로 적장자의 신분으로 왕위에 오른 세자였습니다. 세종이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서 무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자로 있으며 왕도를 갈고 닦았지요. 세종 말년 8년간 세종의 눈과 귀가 되어 대리청정을 수행하며 치국이 발명을 주도하고 오이체제를 정비해 조선의 국방 시스템을 재설계한 전략가. 그가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학문과 과학, 군사적 실무 능력까지 겸비한 준비된 군주 그 자체였지요. 조정에 노련한 신하들조차 문종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정교했고 카리스마는 조용하지만 묵직했지요. 즉위 후 그가 보여준 통치력은 조선의 성세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왕권은 안정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의 정통성에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미 준비된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좌에서 허락된 시간은 채 2년 반도 되지 않았어요. 30년 가까운 세월을 기다리고 준비하여 마침내 그 찬란한 꽃을 피우려던 찰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아버지 세종을 닮아 백성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넘어 시스템을 완성하려 했던 이 완벽한 군주. 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허락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에게 10년 아니 단 5년만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단종이 마주한 벌판은 조금 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제방이 쌓였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잔혹하게도 그에게서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들여 세운 완벽한 시스템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사라진 뒤 어린 단종을 옥죄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혼인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가장 단단한 지지 기반이자
왕실을 지탱하는 거대한 성벽이었지요. 세자비는 단순히 세자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을 지탱하는 권력의 한 축이었지요. 장차 왕이 될 세자에게 외척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였던 문종의 곁은 유독 시리고 적막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의 주술 사건 및 투기로 인한 폐위. 두 번째 세자빈이었던 순빈 봉씨의 동성애 및 비행 사건으로 폐출. 두 번의 세자빈 폐출이라는 유례없는 파란을 겪으며 그의 마음은 서서히 멍들어갔지요. 그런 문종에게 찾아온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세자빈권 씨, 후의 현덕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문종의 고독을 이해하고 그의 원대한 꿈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유일한 균형 장치였습니다. 마침내 1441년 그토록 기다리던 원손 단종이 태어났을 때 조선의 하늘에는 오랜만에 서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단종을 낳은 지 단 이틀 만에 세자빈권 씨는 산후병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녀의 죽음은 문종 개인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사별이었으나 조선 왕실 전체에는 왕실 보호막의 소멸이라는 치명적인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빈이 떠난 후 대궐에는 서늘한 바람만 감돈다. 내 다시는 누구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문종은 깊은 슬픔 속으로 침잠했고 이후 문종은 다시는 정식 세자빈도 왕비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1450년에 문종 즉위 후 현덕왕후로 추존되기는 했으나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종이 재위하는 동안 경복궁의 왕비 처소교태전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문종의 이 고결한 지조는 정치를 아는 신하들에게는 커다란 불안의 씨앗이었습니다. 왕비가 없다는 것은 세자를 지켜줄 외가 세력이 전무함을 의미했고 왕을 대신해 궁 안의 기강을 바로잡을 어른이 사라졌음을 뜻했지요. 문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단종의 곁에는 앞에 나서 막아줄 방어막인 외척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가의 종치는 왕이 아닌 혈통과 왕권의 수호자이며 왕의 보호막이 아닌 잠재적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보호막은 존재했으나 너무나 빨리 사라졌습니다. 문종의 수뇌부가 결국 단종을 보호할 성체를 없애버린 것이었죠. 결국 단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를 잃은 그 갓난아기 시절부터 이미 혼자였던 셈입니다. 사랑은 고결했으나 정치는 비어버렸고 그 텅 빈 공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바람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거두고 냉혹한 권력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의 권력 균형은 국왕을 중심으로 종친과 외척 그리고 신권이라는 세 개의 축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즉위 시기, 이 삼각 지지대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지요. 첫 번째 축 외척의 부재입니다. 왕실의 혼인은 단순한 가문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을 호위하는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을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덕왕후의 이른 승하로 단종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어줄 외가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왕에게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 내명부의 공백입니다. 조선 왕실에는 대비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수렴 청정을 통해 왕권을 공고히 하고 종친들의 야심을 눌러줄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지요. 그러나 문종이 비워둔 왕비의 자리는 결국 단종의 곁에 그를 지켜줄 대비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왕궁 안에 왕의 편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이하고도 처절한 고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공백이었지요. 문종의 사랑은 고결했으나 정치는 비어버렸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운 것은
왕을 보좌해야 할 신하들의 비대해진 권한이었습니다. 외척과 대비라는 방어벽이 사라지자 왕권은 발가벗겨진 채 조정의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방패 없는 왕권은 권위가 아니라 표적이 될 뿐입니다. 문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에게 아들을 부탁했으나 그것은 시스템에 의한 보호가 아닌 개인의 충성심에 기댄 위태로운 도박이었습니다. 고명 대신이라는 위치는 이미 권력의 한 축이었던 신권을 더욱 비대해지게 하였지요. 권력의 세계에서 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 도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결함이야말로 수양대군이라는 굶주린 사자에게 가장 완벽한 사냥터를 제공해 준 셈이었지요. 종치는 왕이 아닌 혈통과 왕권의 수호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스템의 위기였고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낳은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냉혹한 진실을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어린 나이에 왕에 즉위한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서글픈 진실이 하나 있지요. 그 많은 어린 왕들 중에서 오직 단종만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였을까요? 조선의 시스템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의 시스템은 오히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이 오직 강한 왕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을 때 홀로 남을 아들을 위해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중신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것이었지요. 이른바 황표정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인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신하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왕이 노란 점을 찍어 낙점하는 방식. 문종은 이것이 아들을 지켜줄 튼튼한 방패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의 시스템은 권력의 생리를 간과한 치명적인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역설적이게도 왕은 신하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굶주린 사자처럼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지요.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김종서 일파가 왕권을 농단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종친인 내가 이를 바로잡겠다. 문종이 단종을 지키기 위해 쥐어준 막강한 권한이 수양대군에게는 역적을 처단한다는 완벽한 명분을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손길이 도리어 아들의 목을 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권력은 이제 왕이 아니라 신하들 사이의 쟁탈전으로 변질되었고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갓 12살의 왕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으나 그 시스템을 운전할 주인이 없었습니다. 강한 왕을 위해 만들어진 칼자루를 신하들이 쥐었을 때 권력의 균형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단종을 지키기 위한 문종의 마지막 안간힘은 역설적이게도 수양대군이 궁궐의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턱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권력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비어있으면 절대 그 상태로 오래 남아있지 않지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야 하고 그 과정은 언제나 피의 언어로 쓰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으로 수양대군이라는 한 사내를 지목해왔습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은 잔인한 반역자라고 부르며 비난해왔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비정합니다. 세조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기보다 이미 무너진 구조 위에 등장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문종이 떠나고 현덕왕후가 사라진 그 텅 빈 왕자. 방패도 없고 성벽도 없는 위태로운 벌판 위에 놓인 옥새를 보며 권력이라는 생물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아니었더라도 그 치명적인 공백은 누군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채워졌을 것입니다.
세조는 그저 역사의 문이 열린 틈을 타 가장 먼저 칼을 빼든 자였을 뿐이었지요. 우리가 목격한 그 서슬 퍼런 공포 정치, 멸문의 기록들, 지도에서 지워진 고을들. 이 모든 광기는 정당성 없는 권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권력은 결국 그 근원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역설이지요. 문종이 남긴 그 고결한 빈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조선에서 가장 잔인한 시대를 불러낸 토양이 되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비극은 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켜줄 구조가 사라질 때, 누군가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너질 때, 비극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우리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은 그저 그 붕괴된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결과물이었을 뿐입니다. 권력의 세계에 자비란 없습니다. 주인 없는 힘은 반드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 움직이며 그 이동의 경로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단종이라는 소년왕의 삶이 파괴된 것은 한 개인의 악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품어줄 수 없었던 권력 구조의 거대한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세조라는 결과는 문종이 남긴 공백이라는 원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 역사의 가장 비정한 풍경이었습니다. 문종에게 시간이 단 10년만 더 있었다면 조선의 이 잔인한 역사는 과연 존재했을까요? 현덕왕후가 살아있었다면 단종은 그토록 시린 벌판에서 홀로 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가장 따뜻한 성벽 안에서 소녀는 왕이 되기 전 그저 평범한 아들로 자라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만약이라는 자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어린 왕의 가련한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 왕을, 그 소년을 끝내 지켜줄 수 없었던 권력의 비정한 구조입니다. 사랑은 고결했으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진공은 곧 재앙을 의미합니다. 비극은 날카로운 칼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사라질 때 비극은 소리 없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1452년 단종이 앉은 곳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성벽도 없는 빈 벌판이었습니다. 그 왕자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현덕왕후의 비극은 아들 단종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현덕왕후의 오빠 권자신이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처형되고 가문은 멸문의 화를 입었습니다. 급기야 세조는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그녀의 무덤인 소릉을 파헤쳐 안산 바닷가로 이장하는 잔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죽어서도 왕비의 자리를 빼앗긴 여인. 사랑했던 남편 곁에 누울 수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가 남편 문종의 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로부터 다시 56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중종 8년 1513년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현덕왕후는 비로소 복권되었고 무덤 역시 남편 문종의 능인 현릉 동쪽으로 옮겨져 남편 곁에 나란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고결했으나 역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두 사람은 비로소 같은 언덕 위에서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조선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꺼내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